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카지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슬롯 머신 레버를 딱 당겼는데 화면에 8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거죠. 와, 잭팟이 터진 거네요.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속으로는 이제 드디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8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갑자기 직원이 다가와서 손에 쥐어주는 실제 당첨금을 딱 봤더니 1억 원에 불과한 겁니다. 잭팟을 터뜨렸는데도요. 아, 기대했던 보상하고 현실의 숫자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배움을 즐기고 호기심 많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지노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실제 사례죠. 네, 숄치 5개월 만에 8억 뷰를 찍고 1억 원을 벌었다는 한 크리에이터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해 보이는 성공 신화를 아주 구조적인 관점에서 완벽하게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깊은 이야기는 시중에 널려있는 그런 뻔한 조회수 올리는 비법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만 볼 겁니다. 알파벳의 2025년 실적 보고서라던가 2026년 크리에이터 생태계 논문도 준비했죠. 네, 그리고 알고리즘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최신 신경과학 문헌들까지 종합해서 이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그 8억 뷰에 1억 원이라는 수익 말이에요. 그 숫자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1000회 조회당 수익, 즉 RPM으로 환산해보면 계산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시청자 1000명을 내 영상에 끌어모은 대가가 겨우 0.09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20원 남짓이라는 뜻이거든요. 1000명의 주의력을 온전히 붙잡아둔 대가가 고작 120원이라는 건 그 현재 크리에이터 경제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2020년 크리에이터 생태계 논문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상위 1% 크리에이터의 연평균 수익이 13억 원을 넘어서면서 약간 극단적인 승자 독식. 반면에 하위 그룹의 현실은 처참하죠. 네, 하위 50%의 연평균 매출은 4년째 2천만 원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2천만 원이 순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빼기 전에 매출이라는 점이에요. 아, 비용 문제. 진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2천만 원이라는 숫자조차 사실상 허상에 가깝잖아요.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들이 엄청나니까요. 요즘 누가 그냥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 시작하나요? 대본 쓰려고 챗GPT 플러스 매달 결제해야죠. 썸네일 뽑으려면 미드저니 써야죠. 편집할 게는 또 캡컷 프로 버전 같은 유료 툴이 필수적이죠. 네, 이 세 가지 필수 AI 툴의 구독료만 계산해 봐도 매달 최소 82달러, 약 11만 원의 고정비가 꼬박꼬박 빠져나가요. 연간으로 치면 1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영상 제작이라는 무대에 오르기 위해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최소 입장료인 셈이죠. 그럼 초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에 수십만 뷰를 찍는 것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1000뷰당 120원 단가를 적용하면 결국 내동 11만 원을 내고 적자를 보면서 일하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제 말이요. 이건 그냥 거대 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서버 유지비를 내 돈으로 대주는 완전 무급 셔틀이나 다름없어요.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을 플랫폼에다 바치고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경제적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걸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이제 주의력 시장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 10분에서 15분짜리 롱폼 영상이 주류였던 시절이요. 그때는 유튜브 영상 하나 켜놓고 각 잡고 보곤 했잖아요. 네, 시청자가 하나의 컨텐츠에 자신의 인지적 자원을 길고 깊게 투자했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시청자를 가둬두고 안정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었고요. 시청자의 주의력이 딱 한 곳에 모여 있었으니까 그 덩어리 자체가 광고주들한테 엄청 비싸게 팔리는 매력적인 상품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자들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출퇴근길이나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짧은 15분 동안 사람들은 30개에서 많게는 50개의 쇼츠를 미친 듯이 넘겨봅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1초 보고 노잼이면 바로 위로 휙 넘겨버려요. 그렇죠. 하나의 영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야 1초, 2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이 그 개별 영상에 매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다시 말해 조회수 단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1초 만에 넘겨버리는 영상에 비싼 광고비를 낼 기업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수학적으로 수익 구조가 이렇게 완벽하게 망가져 있고 내 돈 쓰면서 적자 보는 게임인데도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매일매일 이 시전에 뛰어들려고 안달인 걸까요? 그 현상을 이해하려면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탈튼 질스피의 통찰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분석해요. 플랫폼이요? 그냥 기차역 승강장 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차역 승강장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표만 꺼내면 평등하게 기차를 탈 수 있는 아주 평평하고 중립적인 무대라는 환상을 대중의 머릿속에 심어준 거예요. 와, 평평하고 중립적인 무대라. 그 무대 소유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유튜브 하나로만 벌어들인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하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리만 빌려주는 중립적인 인프라라면 그렇게 천문학적인 부를 한 주체가 독식할 수는 없죠. 기차역 역장님이 기차 회사보다 돈을 더 버는 셈이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마이클 야코비데스의 생태계 이론이 이 기이한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는 플랫폼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레이터, 즉 지휘자로 정의해요.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와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거군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크리에이터가 밤새워 만든 영상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위대한 작품이 아닙니다. 플랫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우발적인 문화상품에 불과해요. 우발적 문화 상품이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진짜 피땀 눈물 흘려서 컷 편집하고 자막단 결과물인데 그저 알고리즘의 가중치나 실시간 반응에 따라 1초마다 가치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부속품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허탈하네요. 초보자들은 보통 이 플랫폼 위에 자기만의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있다고 굳게 믿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소유권도 창작자에게 없습니다. 맞아요. 비유하자면 남의 땅에 위태롭게 텐트를 치고 있는 건데 더 무서운 건 그 땅 주인이 자기 기분 내킬 때마다 땅의 중력 방향을 확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엄청난 조회수를 가져다 주던 텐트가 오늘 아침에 알고리즘 변화 한 번으로 우주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땅 주인, 그러니까 플랫폼이 원하는 이상적인 중력의 상태는 대체 뭔가요? 저는 솔직히 양질의 훌륭한 영상을 우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플랫폼의 질이 높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알고리즘 생태계의 가장 끔찍하고 반직관적인 진실입니다. 끔찍한 진실이요? 네, 플랫폼 내부의 데이터 측정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용자를 앱 화면 안에 영원히 묶어두는 것. 영환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역설적으로 시청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이른바 세션 킬러 영상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잠깐만요.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감동적인 영상이 오히려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는다고요? 대체 왜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영상을 본 직후의 행동을 밀리초 단위로 감시합니다. 만약 크리에이터가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올려서 시청자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쳐보죠. 시청자가 아 진짜 좋은 영상이었다 하고 만족해서 앱을 끄고 자러 간다면 아,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앱을 이탈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청자의 체류 시간을 끊어버린 이 훌륭한 영상은 시스템 내부에서 세션 킬러로 분류돼서 다음번 추천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세상에, 제가 만든 영상이 사람들에게 영감과 만족을 주고 일상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는 거네요? 그럼 플랫폼은 창작자를 가치 전달자가 아니라 시청자를 무한 스크롤 지옥에 가둬두는 일종의 디지털 간수로 쓰고 싶어 하는 거군요. 아주 소름 돋는 비유지만 정확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알고리즘이 극도로 편애하는 영상은 세션 익스텐더예요. 세션 익스텐더면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영상이겠네요? 네,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도 감질나게 결핍을 남겨서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아, 다음 영상엔 뭔가 더 있겠지 하면서 계속 화면을 위로 넘기게 만드는 콘텐츠죠. 와, 구조가 이렇다면 크리에이터가 겪는 정신적 피로감이 말도 못하겠는데요?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기준에 맞춰서 끝없이 자극적인 쓰레기를 생산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피로감이나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에 나온 심층 신경과학 문헌들을 보면요. 이 시스템이 뇌에 미치는 끔찍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알고리즘이 주는 보상,
그러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터졌다가 다음날 바닥을 치는 이 극단적인 불확실성이요.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뇌의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아, 어떤 날은 10뷰 나오고 어떤 날은 100만 뷰 나오는 그 패턴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군요. 네, 편도체를 24시간 내내 긴장 상태로 만들고 도파민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의 77%가 겪는 신경학적 번아웃은 창작의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보상에 뇌가 절여져서 도파민 수용체가 마모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서점에 가면 여전히 숏폼 떡상 공식이나 알고리즘 타는 법 같은 책들이 넘쳐나잖아요. 초보자들은 그거 보면서 막 희망을 품고요. 그런 기술적 접근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복권 번호표나 다름없습니다. 알고리즘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렇죠. 틱톡만 해도 예전엔 단순 완동률을 따졌지만 최근엔 영상을 보는 동안 화면을 터치하거나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질을 특정하는 쪽으로 진화했거든요. 인스타그램 릴스도 시각적 화려함에서 텍스트의 맥락을 AI가 분석하는 식으로 완전히 로직이 바뀌었고요. 계속 규칙이 바뀌는 게임판에서 옛날 매뉴얼 들고 싸우는 꼴이네요. 플랫폼들이 이렇게 계속 규칙을 바꾸고 크리에이터를 쥐어짜는 걸 보면 이 생태계 전체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거시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진단한 사람이 바로 코리닥토로입니다. 그의 플랫폼 쇠퇴와 3단계 이론을 보면 지금 상황에 딱 맞아떨어져요. 쇠퇴와 3단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1단계는 투자금을 쏟아부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며 모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모인 사용자들을 미끼로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들이는 시기죠. 아, 초기 유튜브나 틱톡이 딱 그랬잖아요. 그때는 대충 찍어서 올려도 조회수가 빵빵 터지고 수익도 짭짤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현재 우리는 쇠퇴와의 말기인 3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에게 주던 잉여 가치를 주주들에게 모두 회수하는 무자비한 쥐어짜기 단계예요. 도달료를 팍 깎아버리고 노출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거군요? 네, 수익 창출 조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고 알고리즘 가중치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생태계의 모든 부를 자신들의 금고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수학적인 수익은 바닥이고 AI 구독료로 매달 고정비는 나가고 뇌는 도파민 교란으로 번아웃에 시달리는데 심지어 플랫폼은 수학기에 접어들어서 도달률마저 쥐어짜고 있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는데 우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유일한 탈출구는 플랫폼 내부의 게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플랫폼 외부에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설계하는 이른바 파스 모델로 전환해야 해요. 파스 모델이요? 전제, 주의, 수익, 신뢰, 시스템의 약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유한 관객을 만드는 겁니다. 조회수에 목매지 말고 이메일 뉴스레터나 유료 커뮤니티로 내 진팬들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아, 방향은 알겠는데요. 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메일함에 스팸이 쏟아지는 시대에 어느 시청자가 크리에이터한테 자기 개인 이메일을 그렇게 순순히 내주나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래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없고 역설적인 돌파구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화려하고 매끄러운 쓰레기 컨텐츠, 즉 AI 슬롭을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보면 AI 목소리에 AI 그림으로 도배된 영상들이 진짜 끝도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너무 완벽하고 넘쳐나다 보니까 대중은 이 기계적인 완벽함에 지쳐버렸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진짜 인간의 흔적을 미친 듯이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것보다 인간적인 결함에 더 끌린다는 건가요? 네, 서구권에서는 이걸 굿행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어울리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알고리즘에 맞추려고 최적화하는 대신에 말하다가 실수도 좀 하고 헛기침도 하고 자기만의 썰렁한 농담도 던지는 거죠. 아, 저 알 것 같아요.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그 사람 특유의 톤이나 엉성한 매력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절대 실수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을 줄 수 없습니다. 결점 있는 투박한 인간성이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열고 이메일 주소를 건네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전략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알고리즘 입맛에 맞춘 1초 컷 자극성 영상은 보고 나면 남는 게 없지만 이 사람과 밖에서도 계속 소통하고 싶다는 끈끈한 신뢰가 생기니까요. 네, 조회수는 플랫폼이 언제든 뺏어갈 수 있는 가짜 자산이지만 이렇게 쌓은 신뢰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만의 진짜 비즈니스 자산이 됩니다.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밤새워 영상을 만들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나는 진짜 재능이 없나 봐 하고 자책하신 분 계신가요? 그건 절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맞아요. 구조를 파헤쳐보니 명확해졌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철저하게 자기들 지갑을 불리려고 짜놓은 기만적인 쳇바퀴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표가 안 나왔을 뿐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 답답함은요, 오히려 그 망가진 생태계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진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겪는 아주 건강한 성장통일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크리에이터가 올리는 영상들이 단지 시청자의 주의력을 끌기 위한 컨텐츠라고만 전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목적이요? 시청 시간 늘리는 거 말고요? 네. 그들이 여러분의 수천 개 영상을 차세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거대한 학습용 땔감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면요. 세상에, 잠깐만요. 제 영상으로 AI를 학습시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간 카메라 앞에서 떠든 그 수많은 영상 안에는 여러분만의 미세한 표정 변화, 호흡의 간격, 특유의 억양, 심지어 유머 코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를 다 먹어치운 AI가 훗날 잠도 자지 않고 나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가상의 크리에이터, 디지털 클론을 무한대로 찍어낸다면요? 미쳤네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매달 11만 원씩 구독료까지 바쳐가면서 훗날 나를 완벽하게 대체해버릴 기계 괴물을 공짜로 훈련시켜주고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조회수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시스템에 끌려다닐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끔찍하고 서늘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와, 여러분, 카지노에서 8억 번의 잭팟 알람이 울리는데 내 손에는 120원짜리 동전 하나 쥐어지는 이 기이한 환상의 메커니즘을 이제는 진짜 직시하셔야 합니다. 기계가 우리의 매끄러움을 모사하는 걸 넘어 우리의 본질까지 복제하려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플랫폼의 쥐어짜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그 거칠고 투박한 온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무대의 중력은 도대체 누구의 지갑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 넓혀줄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문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